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신문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변. 네. 요새 뭐 고생 좀 했죠? 네, 박쌤이 달짝지근한 뭔가 당근을 줘서 그걸 덥석 물었더니 의외로 완전 힘든 작업이 됐어요. 네, 의료 민주화. 당근을 들였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이거 좀 합시다라고 살살 꼬셨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저희 신문 청년의사에서 환자 중심의 미래 의료와 의학 자료의 생성, 보관, 활용. 요런 이제 거창한 제목의 정책 토론회를 11월 10일 날 개최를 합니다. 네, 지금 한 100여 명 오신다고 많이들 오세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의료의 민주화 요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미래 의료는 뭐 다 바뀔 거다. 어떻게 준비할 거냐 뭐 요런 이제 화두를 던지는 책이라서 엘빈 토플러가 아니라 에릭 토폴. 예. E.T.는 똑같네요. 그렇죠. 에릭 토폴. 미래학자들. 엘빈 토플러. E.T. 그래서 토론회를 하는데 주제 발표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 발표 제목은 의료의 민주화 시대 어떤 제도 변화가 필요할까? 요런 제목인데 요거를 이제 김변이 발표를 하게 되죠. 네. 발표만 하려고 했더니 무슨 원고를 써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쓰다 보니 일이 상당히 커졌죠.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의료의 민주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요즘 이 여러 토론회 같은 데 가면 다 자료집의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자료만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주로 그림들만 있고 나중에 돌아가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공부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컨텐츠가 없죠. 네. 그래서 좀 말로, 텍스트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막 꼬셨더니, 김변이 덥석 물어가지고. 네. 근데 쓰다 보니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네. A4 용지로 한 16장인가 되는 굉장히 긴 글을 써주셨는데. 각 주가 한 50개 정도 달린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미리 좀 광고를 드리면 등록 좌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11월 10일 2시부터 6시까지 LW 컨벤션. 이게 서소문. 서울역 근처. 옛날 종로학원 옆에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하고요. 김변의 발표가 있고 또 최윤섭 우리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의 저자인 최윤섭 박사의 주제 발표가 있고 김주한 교수 서울대 의료정보실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맡고 있는 손문호 선생님 그리고 복지부의 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오시고 해가지고 아주 활발한 토론이 저만 빼고는 다 유명하신 분들이네요. 네. 네. 사회는 누가 보죠? 사회는 제가 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네요. 네. 저희가 다 하는 것 같네요. 자, 100분 토론 시간에는 청중들이 문자로 이렇게 질문 보내고 아주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등록하시면은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라는 3만 원짜리 책 공짜로 드립니다. 그대로. 네, 그대로. 추첨도 없이 다 드립니다. 하지만 등록비도 3만 원이라는 함정이 있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미래 의료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희구라 벌써 11월이네요. 네, 11월 129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네, 곽성순 기자입니다.
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뒷말이 좀 있네요. 네, 뒷말이 있는데 이 보건산업정책국장이라는 자리가 복지부 내에서 꽤 중요한 자리거든요. 일단 돈을 일단 좀 다루는 데고요. 그 속된 말로 이렇게 제일 끝발 있는 자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보험금 말고 이제 건강보험에 있는 돈 말고 네. 다른 걸로 좀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연구비, 자리고. 집행 뭐 이런 거 되게 관련되어 있고 그런 거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정부 기조가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이나 해외 환자 유치 이런 거에 꽤 지금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조금 파워가 좀 있는 자리, 핫한 데죠, 핫한 말하자면. 자리에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자리였는데 여기가 이제 30일 날 지난 30일자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국장이 바뀌었는데 원래 이제 배병준 국장이 있었는데요. 후임으로 이동욱 국장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분이 산업자원부 출신이신 분이 복지부에 이제 정책국장으로 오시는 바람에 복지부 내에서도 전혀 이 내용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복지부 내에서는 그 인사 발표가 되고 나서 한동안 약간 술렁술렁 네. 뭐 그랬다고 이런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전혀 있었다고 모르고 하더라고요. 배병준 국장도 평소에 이제 그런 게 만약 인사가 예정돼 있으면 네. 밑에 같이 일했던 뭐 이렇게 그렇죠. 사무관들이나 스태프들이 이제 있죠. 얘기를 하자. 네. 이제 얘기를 날 안 거다. 했대요? 전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깜짝 인사네요. 뭐 거의 그런 식이고. 그거는 배병준 국장도 몰랐다는 뜻은 아닌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병준 국장이 교체된다. 10월 말경에 교체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한 2, 3주 전에 들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알고는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굳이 먼저 나서서 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셨던 것 뿐이죠. 설마 본인도 몰랐겠어요? 저도 알았는데. 최근 그렇죠. 활발하게 그 최근에 활동하시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예. 굉장히 이제 기자들하고 네. 접촉도 굉장히 많이 그러게요.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다음에 뭐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네네. 그때도 수행해서 같이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 중동 이런 데야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전혀 거거든요. 근거는 없지만 그 대통령 수행해서 미국 갔을 때 또 뭔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설인데 네. 그때 같이 이제 수행을 갔었던 정책국 내에 이제 국장도 있었고 뭐 과장도 있었을 거고 뭐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지금 다 저기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다른 국으로 이제 발령이 날 거다라는 소문이 지금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야,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복지부 내에 지금 네. 인사가 좀 있을 거라는 여기저기 과들이 뭐 청와대를 가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배병준 국장 교체되면서 그 밑에 같이 이제 일을 손발을 맞췄던 과장 중에 하나도 다른 부서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방금 얘기했던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잠깐 농담 비슷하게 나왔는데 혹시 미국 가서 이거 뭔일 수행하면서 있었던 거 뭐 하나 아니냐?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어허. 근거 없는데 살짝 네, 돌리는 근거는 했었죠. 없습니다. 근거 그냥 없습니다. 혹시 예.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야? 거 아니냐라는 네. 추측을 했다는 그거는 겁니다. 그만큼 별 탈 없이 잘 해오셨는데 갑자기 인사가 된다는 굉장히 뜻이겠네요. 바쁘다고 기자들 만나서 지금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중동 이런 데도 많이 가고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한다. 뭐 한 달에 뭐 두세 번씩 외국을 나가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잘 좀 봐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셨거든요. 뭐 복지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또 활발하게 일을 그렇죠. 하시는 최근에 가장 액티하게 예. 움직이는 부서니까요. 예. 부서잖아요. 아무런 연관 관계는 사실 없는데 그냥 그 한 분 떠오르네요. 뭐죠? 윤창 거기까지는. 그분이 그냥 떠오르기만 해요. 네. 네. 뭐 미국 갔다 온 이후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설마 뭐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이런 인사가 보통 국장급 인사가 있으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제 다른 부서로 가거나 다른 자리 복지부 내 다른 국장급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글로 가거나 이런 식인데 지금 확인된 바로는 대기 발령 상태시고 조만간 휴직을 하신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로 아무 저기 없이 약간 그냥 문책성 인사의 느낌이 좀 나긴 납니다. 보통 네. 이 정도 이제 국장 바뀌면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간다라는 그렇죠. 게 같이 발표가 네, 되잖아요. 같이 발표되죠. 네. 근데 어디로 간다가 없이 그냥 대기 발령 상태가 된다는 거는 관가에서는 조금 네.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그 메르스 이후에 비교적 최근에 또 인사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죠? 차관. 예, 말씀하시는 차관 인사 거죠? 있었고 그 예, 전에도 예. 또 국장급 인사 있었고요. 복지부에 인사 담당하시는 그 과장인가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인사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후임 인사가 계속 있을 거라는 소문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같은 지금 오신 분이 원래 이동욱 실장님이 또 계시잖아요. 복지부 내에 계시거든요. 동명이인이 동명이 있어서 생긴 그 거죠. 사람인가? 예, 뭐 이런 저도, 얘기도 예, 있었는데 그랬는데 전혀 아니시고. 지금 뭐 이런 게 또 복지부가 지금 네. 그 기재부 차관님도 오시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산업정책국에서 산업자원부에서도 오시고 그러니까 좀가 뭔가 그 뭐라 그럴까요? 어벤져스? 뭐 이런 식의 이런 개념도 또 생각이 들긴 하는데 분위기 상당히 네. 안 좋겠는데요. 네. 네. 두 번이나 근데 고위직에서. 이것도 일각에서는 이거랑 또 원격으로를 연결시키는 기류도 좀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지식경쟁부에서 성장동력 정책과장 뭐 이런 거를 역임을 하셨었나 봐요. 네. 그때 뭐 유헬스 이런 거를 조금 신사업 이런 걸로 발굴하셨던 분이라는 전력이 있으셔가지고 네. 혹시 이분이 그거 하러 또 특명을 받고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원격으로 추진하는 부서랑은 또 다른 부서거든요. 이 부서가. 그렇죠. 여기는 산업정책국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억측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네. 예. 어쨌든 그 복지부의 공무원들은 요즘 안 그래도 이제 인사 적체가 사실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고위직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국장 자리가 48개인가밖에 안 된다고 제가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복지부에. 이제 그 네. 승진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과장급들 걸로 중에서도 아는데 꽤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차관에 이어서 국장도 외부에서 오면은 사실 공무원들은 조금 힘이 빠지죠. 네. 아, 그렇죠. 예. 빠지죠. 네. 그럼 뭐 복지부 관계자가 그런 얘기 했네요. 복지부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예. 좀 황당하다. 뭐 이런 예, 얘기. 황당하다. 근데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2012년이죠. 12년. 네, 그때도 기획재정부에서 그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네. 오신 적이 있죠. 네. 안도걸 국장이던가요? 그분은 뭐예요, 요새? 전혀 이름 안 들리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네. 파악 못했는데 아무튼 지난 것도 보고 지금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서가 이제 돈을 쓰는 부서고 좀 그런 부서다 보니까 이게 돈 관련된 타 부서에서 좀 오시는 경우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옛날부터. 예. 장관님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관님의 의중이 담긴 인사냐 이런 것에 대한 그렇죠. 예, 두 가지 의문도 설이 있죠. 있어요. 예. 예. 장관님의 의중이 담겨서 외부에서 2명이나 그렇죠. 왔다라는 예. 이야기도 있는데 네. 다수 의견은 거꾸로 장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더 윗선에서 뭔가 정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럼 입장 장관님 윗선은 또 뭐죠? 그러면? 장관 윗선은 이제 좀 있죠. 거기죠. 네. 예, 계시죠. 예. 근데 이제 정 장관께서 오신 지 이제 석 달이 아마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얼마 안 됐죠. 2달 만에 지금 차관부터 시작해서 이 중요한 지금 가장 핫한 국장을 외부에서 오는 것을 강력하게 밀어서 좀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적은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저는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곽성순 우리 PD님께서 복지부 담당 출입 기자인데 본인이 알아서 우리한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한테 물어보면 또 어떻게 근데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복지부 만약에 네? 이제 정장관 선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복지부를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복지부 출입 기자들이 뭐 어떻게 예. 뭐 딴데 자꾸 출입 발뺌만 기자한테 하고 물어봐야 있네. 되는 일인 거죠. 산자부 그렇죠. 출입 예. 기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산자부 아니라 C자 들어가는 거기 출입 기자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데 네. 저희는 출입을 안 하니까 거기. C자 들어 치읓 말하는 거죠, 치읓.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영어로는 B자라고 해야 B로 하는군요. 맞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새로 오신 우리 이동욱 국장님 보건산업 진흥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열심히 일 하셔야죠. 해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고요. 네. 뭐 청년회사에서 나온 책들 좀 보시면서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의료 분야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이 뭐 좀 충분한 드리-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럼요. 오시는 네, 거겠죠. 그렇죠. 네. 뭐 더 지금 굉장히 뭐 외국인 환자 유치나 해외 엄청 진출 지금 예, 엄청 많이 지금, 하고 예. 계시고 저도 그 필드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정- 기대가 됩니다. 네. 정부에서도 엄청 지금 밀어주고 네. 있는 정책이니까요. 저희 회사에서 나온 좋은 책 한두 권 좀 곽기자 좀 갖다 선물 좀 하시죠. 네, 새로 제가 아직 오셨는데. 얼굴을 못 뵀는데 네. 조만간 빼면 네. 네, 제가 한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자, 가죠. 자, 우리 항암제 넥시아 이거 계속 우리 다루고 네, 있죠. 네. 예. 너무 그 복잡한 문제라서 네. 이거 한번 다루려면 또 크게 한번 그렇죠. 달아야 되는 예. 거긴 한데요. 이번에는 환자들이 넥시아를 직접 검증하겠다라고 네, 네, 네. 나섰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방하고 이제 이쪽하고의 갈등으로만 계속 비춰지는데 환자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이게 진짜로 환자한테 피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한번 직접 보겠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라는 곳이 국내에 있는데요. 만들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 됐는데
지난 4일 이제 서울에서 한방암치료제 넥시아 관련 환자단체 활동 결과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걸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이 한국환연에서 이 넥시아의 효능을 검증하겠다고 지난해 11월에 환자단체 넥시아 검증위원회를 발족해서 한 1년 정도 활동을 했거든요. 그 결과를 좀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근데 이제 한국환자연합이 그날 발표한 내용을 좀 보자면 대충 뭐 이렇습니다. 2006년 이후 10년 동안 이 논란이 계속됐는데 전문가 단체나 보건복지부나 뭐 식약처나 이런 데가 과학 임상정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말기 암 환자들이 천금 같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지금 혼란을 좀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하면서 최 교수가 SCI 학술지 애널 오브 온콜로지에 냈던 뭐 논문 이런 것도 이제 자기네가 검증을 좀 해봤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쭉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근데 보니까 이 환자단체협의 안기종 대표라는 분이 그날 이제 얘기한 걸 쭉 들어보면 해당 논문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냈던 그 논문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전향적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식 논문이 아니라 편집장에게 보내는 독자 편지 형태로 두 가지 증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제 넥시아 임상적 효능을 입증했다는 근거 자료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도 이 넥시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 발표를 한 것이죠. 그날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내용은 사실 뭐 계속 나왔던 저희가 맨날 하던 이야기고 이 논문 하나는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논문이냐. 그리고 이미 한 1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다른 근거를 못 대면은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맨날 해왔던 건데 의료계가 아니라 환자단체 연합회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조금 의미가 더 있겠네요. 1년 동안 열심히 쳐다봤는데도 별거 없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좀 앞으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환자단체 연합회가 앞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복지부나 뭐 식약처 의료계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하긴 했습니다. 의료계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의료계는 계속 하고 있었죠. 문제 지적을 했죠. 네. 네, 근데 이제 복지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단체 연합이 이제 복지부가 넥시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넥시아 치료 효능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움직여라 복지부가 이렇게 이제 주문을 이제 한 것이죠. 네. 거기다 이제 환자단체 연합은 이 넥시아 사태를 제2의 황우석 사태로까지 비유하면서 논란을 좀 크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황우석 사태, 제2의 황우석 사태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환자단체 연합회에서 이 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뭐 굉장히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런 거죠. 네. 최 교수가 그 환자단체 연합회를 고소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환자단체 연합이 검증이 아까 말씀드린 1년 정도 활동한 검증위를 구성한 후에 넥시아 검증을 위해서 이제 최 교수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는데 최 교수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넥시아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환자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외부 유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협조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단체 연합이 넥시아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피해 사례 모집 사이트 개설하고 뭐 이렇게 좀 했더니 당국대 넥시아 글로벌 센터에 있던 한의사 6명이 안기정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난 6월에 안 대표가 이 남양주 경찰서에 출석해서 1차 조사도 받았고, 7월에는 글로벌 센터 소속 한의사하고 대질신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좀 진행이 좀 됐고, 현재 이제 검찰 처분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다행히 청년의사는 아직까지 그 최원철 교수가 고소한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렇죠. 뭐 이런 고생을 안 했는데. 걸리면 다 지금 족족 지금 다. 예. 좀 있으면 우리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세게 막 계속 지적했잖아요. 저희도 쓴 지 꽤 됐죠. 직접 이제 서면 인터뷰도 그때 하고. 약간은 환자단체 연합회보다는 조그만 언론사지만 그래도 언론사가 조금 더 부담스러우신 뭐 그런 것도 있을. 많이 했는데 우리도 많이 썼는데 진짜로. 우리가 더 세게 막 비판한 것 같은데. 네. 뭐 그 우선순위를 두고 마지막에 하실 수도 있죠. 세게 더 세게 더 증거를 모은 다음에. 근데 이제 당국대 측에서는 이 비협조적이었던 환자단체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날 기자회견에 실제로 당국대 융합의료센터 관계자가 참석을 하셨어요. 오셨어요? 네. 오, 네. 그래서 당국대 입장에서는 넥시아 효능에 대한 넥시아 효능 검증을 위해서 이 최 교수와 한의협 회장이 만나서 이제 시간까지 정하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상태였는데 환자단체 측에서 이제 통보해주면 그걸 진행을 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환자단체 측에 연락이 없어서 안 한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냥.
근데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단국대학교에서 이 최원철 교수를 특임 부총장으로. 특임 부총장이라는 어쨌든 뭐 앞에 뭐 붙긴 했습니다만 네. 부총장이라는 네, 직책을 드리면서 모셔왔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어느 날 아무런 그러니까 모셔갈 땐 되게 시끄럽게 모셔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그 부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문이 단국대 측에서도 이 거 최원철 아니냐. 교수를 좀 이제 뭐 버렸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만큼은 안 챙기는 거 아니냐. 신뢰 뭔가 기대치가 확 낮아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그 다음 그 특임 부총장 자리는 없어졌느냐?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분이 왔는데 이분이 또 나름 재밌는 분이에요. 최승훈 특임 부총장이라고 이분은 이제 한국 한의학 연구원 네. 원장을 원장 출신. 지내신 네. 분인데 이분은 상당히 이제 한의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과학적이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좀 네. 말이 잘 통하는 그런 분으로 평가를 좀 받고 계시죠. 알려져 예. 있는 분이라서 저희 신문사에서도 곧 아마 인터뷰를 할 예정이죠. 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가서 뵙기로. 네, 최승훈 또 이 신임 단국대 특임 부총장께서는 또 최원철 교수나 이 넥시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좀 취재해본 다음에 재밌겠네요. 다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가니까 네. 다음 주쯤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발로 같습니다. 뛰는 곽성순. 그래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뭡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소에 위임 없이 현지 조사를 했다면 효과가 없다. 요런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그랬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울산에서 자궁경부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이 B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업 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처분 이렇게 뭘 냈는데 그걸 이제 취소해달라고 냈더니 그래 그럼 취소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보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3년 6월에 A 원장의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2010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환자들 2,100여 명 중에서 320명에 대해서 유선 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답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그 결과 이제 이 302명의 전화를 받은 이 환자들이 전원이 A 원장의 병원 의사가 전부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간호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한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이제 자궁경부암 검진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B 보건소에 통보를 한 겁니다, 공단이. 그랬더니 B 보건소가 이런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나 이런 걸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 이제 간호사가 했다며 A 원장에게 의료 업무 정지 3개월과 건강검진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행정재판 지난 다음에 업무 정지는 45일, 건강검진 업무 정지는 2개월로 변경이 돼서 이제 그렇게 행정고시가 나간 거죠. 근데 A 원장이 생각해보니까 공단이 아무 권한도 없는데 현지 조사를 실시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지부 위임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공단이 자기네들 임의로 하고 현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기초한 이런 이제 뭐 적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건 거고 그 소송 끝에 A 원장이 이긴 겁니다. 네. 이게 흔히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소개해 드릴 만해서 들고 나왔는데요. 근데 네. 이게 말이죠. 참 애매한 문제인데 현재 어쨌든 법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는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죠. 예. 간호사한테 시키면 안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검진이기 때문에 그냥 건강한 분들이라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남자 의사가 이걸 채취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그럼요. 예. 간호사한테 맡기고 그 검체를 이제 관찰하거나 그렇죠. 뭐 하는 그거는 의사가 분석하고 하는 진료는 나머지 부분만 의사가 하는 거가 더 좋지 않냐 환자를 위해서는 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현행법으로는 의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여기에서 의사 A 원장이 승소를 했다고 해서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여성 간호사가 계속 해도 된다라는 뜻은 그건 아니에요. 예. 아니죠. 절차상의 문제인 거지. 네, 그 조사 부분이 그 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임을 보건복지부나 받아야 된다고. 보건소의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조사가 진행됐을 때의 어떤 하자
이것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생한 처분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이 사건을 제가 보니까 네. 이게 비단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흔히 굉장히 많죠. 많이 공단에서 있을 것 좀 같은데요. 약간 네. 공단 입장에서는 약간 열심히 하는 건데 법률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보면 월권, 자 권한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생각보다 이 판결이 중요한 판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아니요, 정부에서 이런 오늘- 부분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있었어요. 아, 그래요? 공단에서 어떤 보건복지부의 그 조사 명령서 같은 것들 안 가지고 조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했을 자체를 안 경우라든지, 가졌을 때. 법에 따르면 실사라든지 현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강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이나 보건복지부의 위임장, 장관의 뭐 이런 거. 조사 명령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 사건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판결문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여성 환자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검진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뭐 요실금 뭐 이런 검사도 그렇고. 무면허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업 정지 3개월 하고 관련된 분들은 면허 정지 3개월이 나왔겠죠. 그럼 이 원장도 나왔겠네요. 그렇죠. 그건 별개로 별개로. 별건으로 예. 나오는 거죠. 그거는. 네. 참 이게 좀 뭐 이래저래 남성 산부인과 의사들은 점점 더 힘들겠어요. 네. 그럴 이왕이면은 것 같아요. 여의사도 많으니까 이제 검진 같은 건 이제 여성 의사들한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이런 이 간호사가 채취한 거 이 불법이라고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해오던 병원에서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괜찮아 계속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시기는 계속 어려우니까. 알려주면 이제 이게 네. 계속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이게 보면 사건을 보면 이게 이제 의사 대신에 간호사가 이제 했기 때문에 무자격자 뭐 이런 걸로 지금 난 거잖아요. 네. 근데 김변 오셔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임상병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는 게 주로 이제 이런 거 채취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인데 만약 그분들이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의료기사법에 보면은 임상병리사가 의료기사로서 가건물 채취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가건물 채취하고 자궁 경부암 검체 채취는 좀 다르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도 의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는 채취할 수 있는 검체의 종류 이런 게 아마 정해져 있을 텐데,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는 일반적으로 이제 피 뽑는 거랑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피 뽑는 거는 그냥 피를 뽑는 행위만 하면 되는 건데 자궁경부암 검진은 일단 들여다보고 뭐 어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도 하고 네. 전문적 그리고, 의료 지식이 전제가 돼야 되죠. 그리고 혹시 뭐 만약에 좀 이상한 부위가 있다 그러면은 단순한 이렇게 검체 채취가 아니라 그 조직 검사하는 것처럼 뭐 뜯어낸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한 거니까 임상병리사가 단순히 그냥 쓱 들어가서 긁어만 검체만 채취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임상병리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자궁경부암 검진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되는 게 걸로. 현재 법이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갑시다. 자, 정부가 선심성으로 로봇 수술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있다. 이게 꼭 뭐 선심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아무튼 네. 이 로봇 수술에 대해서 꽤 오래 전부터 정부가 이제 좀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이거 하면 어떨까라는 급여화 생각을 하니 많이 말이 많았죠. 말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3일에 심평원에서 로봇 수술 급여화 방향 설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여기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거네요. 네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꽤 반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논란이 좀 됐는데 일단 소개를 좀 쭉 드려볼게요. 이날 이제 온 심평원이 이제 급여를 하려면 많이 애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심평원이 일단 그걸 발표했는데 2005년에 국내에 다빈치 로봇 수술 장비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래에 로봇 수술 청구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다. 크게 늘고 있다. 밑밥을 까는 거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로봇 장비가 매년 147%씩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국내에. 매년 2배 이상 그렇죠. 늘어난다는. 처음에 한 대로 시작했으니까 뭐 2대 되고 3대 되고 이러면 뭐 네네. 퍼센트지야 뭐 쭉쭉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 상급 종합병원 27개, 종합병원 14개 등 총 52개가 국내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비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수술 건수도 늘어날 텐데 수술 건수도 연평균 89%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심평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수술을 쭉
얘기해줬는데요. 전립선암이 33.6%로 가장 많고, 그다음 이제 갑상선암이 한 29% 정도, 그다음 직장암 8% 정도, 위암 3% 정도, 그다음 신장암도 한 6% 정도 되고, 기타가 한 19% 정도 되는 순으로 지금 로봇 수술을 많이 하고 있다면, 전체 중에 로봇 수술을 하는 퍼센티지가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쭉쭉 그 내용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수술이 비급여기 때문에 수술비가 한 7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기관별 차이도 끄고 꽤 비싸다. 네.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난 2013년에 4대 중증질환 보장관과 발표를 하면서 거의 로봇 수술을 넣었었죠. 넣는데 이제 그냥 급여가 아니라 선별 급여 하겠다 이렇게 그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선별 급여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잘 이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이제 그때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하면서 같이 발표한 내용인데,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낮아서 필수 의료는 아닌데 사회적 수요가 많은 의료 행위들 이런 거를 쭉 봤어. 그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급여하는 걸 선별급여라고 했는데, 이제 그 비용 대비 치료 효과를 좀 단계적으로 나눠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한 50에서 80%까지 차등으로 해가지고 급여하겠다. 이제 이게 선별급여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잘 괜찮으면 점점 이제 급여를 범위를 넓혀가다가 급여권으로 집어넣는 뭐 이런 이게 지금 디자인이었어요. 일종의 이제 부분 급여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는 급여와 비급여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급여라는 건 80%를 정부가 주는 거고, 그렇죠. 비급여는 하나도 안 주는 건데, 네. 그거를 뭐 가령 50%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맞습니다. 어떤 그 새로운 걸 트랙을 만든다는 그때 게 만든 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게 로봇 수술이 들어갔었는데 이런 설명을 이제 쭉 심평원이 한 다음에 복지부 이제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이 나와가지고 이 로봇 수술은 비급여 관행 수가이기 때문에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한 비용이 한 2-3배 정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로봇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요렇게 복지부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9월에 열린 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이게 사회적 파급력이 너무 크다. 이거를 급여권으로 넣었을 때 네. 그다음에 이제 특정 전문 과목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고 장비 구매가 증가하고 급여 이득이 업체에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로봇 수술 만드는 업체가 많지 않고 뭐 사실상 하나죠. 지금. 그렇죠. 네. 거기서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했을 때 너도나도 이제 병원들에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급여가 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업체에 너무 이제 집중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낸 거죠. 그리고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거의 다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한림대 비뇨기과 이영규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이분도 이제 로봇 장비 얘기를 하시면서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병원 손실이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환자들이 요구가 너무 큰데 그래서 로봇 수술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좀 더 기다리면 이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장비가 좀 다양해지고 해서 지금 있는 부작용들이 좀 없어질 수 있다. 그때 좀 급여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런 입장을 좀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권순만 교수도 이날 나오셨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선별급여에 찬성을 하시는 분이에요. 선별급여라는 제도에는 찬성한다는 제도를 뜻이죠? 찬성하시는 네.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신 건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선별급여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비용 대비 효과성 이런 것들을 로봇 봐서. 수술이 우선은 아니다라는 그쵸. 뉘앙스네요. 그런데 네. 로봇 수술은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자 측에서도 나오셨는데요. 그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라는 분은 소술에 이제 이득이 있으면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지만 이게 이제 아직 과학적으로 근거가 많이 부족하고 부작용 사례도 많기 때문에 지금 급여화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뭐 안기종 대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이 거의 이제 마무리 멘트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네. 얘기하면서 전립선암의 50% 이상이 이미 이제 로봇 수술로 비급여 되고 있고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던 것은 수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부가 하나의 안 또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가겠다는 거죠. 그러네요. 뉘앙스가 전반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고 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선별급여라는 트랙을 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로봇 수술 급여화에 대한 이야기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여러 번 했고 4대 중증 질환 하면서 바로 이번에도 지금 이 토론회를 정부가 스스로 주최를 했단 말이죠. 심평원에서 네, 심평원하고 같이 발표도 네, 하고 네. 그리고 계속 모두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결론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에 정부안을 만들겠다. 네. 네. 이건 이제 한다는 뜻이죠. 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가겠다는 뜻입니다. 또 이게 저도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거든요. 로봇 수술이. 저도 뭐 아직 주변에 그런 걸 받아보신 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히 이렇게 느껴지거나 이런 건 그리고 없거든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가성비가 과연 되느냐 이게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진짜로 선별급여를 해버리면 일반 국민들은 선별급여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이제 급여가 된다 이렇게 아실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기에. 그렇죠. 그러면 이 로봇 수술기가 없는 병원들은 이걸 안 살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보험 적용되는데 왜 안 그럼요. 해주냐. 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되겠죠. 선별급여 아까 뭐 50%나 뭐 혹은 뭐 일부만 준다고 하는데 네. 아무리 뭐 50% 아니라 뭐 10%만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정부가 정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게 또 들어가죠. 가격을 정할 네. 때 당연히 관행수가보다 이제 또 확 낮춰서 정해질 네.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뭐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정부 결국에는 공급자가 단일하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거기 상태는 거의 이제 회사는 사실 하나죠. 사실 네.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좀 오해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아까 비뇨기과 의사도 본인도 네. 아마 수술하시는 분이니까 하시겠죠. 여기 안 하실 수는 전문가로 없죠. 나오셨을 텐데 네. 이분도 반대하는 하고 오히려 업체만 이익을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보세요. 지금 급여화가 일부라도 급여화가 되면 가격이 정부가 가격을 굉장히 낮게 매길 것이고 그렇겠죠. 그러면 네. 환자들도 당연히 돈을 적게 낼 것인데 수요가 수요를 늘어나면은 늘리라고 늘려서 병원 보충하겠다고 측은 얘기하겠죠. 큰 이익이 없고 이게 지금 수술 로봇 팔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교체해야 되는 걸로 소모품 알고 비용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네, 들어가요. 소모해야 되는 걸로 소모품 알고 비용도 있습니다. 비싸고 AS도 비싸고 기계값도 뭐 당연히 비싸고 해서 기계 회사만 본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돋보고 상황이죠. 나머지는 다 뭐 의료계도 별로 이익 보는 게 없고 뭐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네요. 하네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나온 얘기 중에서 조금 더 그런 업체가 복수화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 경쟁 하셨죠. 관계가 했을 때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지금 그때는 이제 바로 해야 분산되니까 되냐. 그게. 뭐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몇몇 회사들이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걸로는 아는데 국제적으로 이게 워낙 특수한 분야라서 성과물이 예. 네,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물이 크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네. 이렇게 비급여에 지금 꽂혀 있거든요. 정부가 지금 네. 하는 정책을 쭉 다 보면 뭐 초음파도 그렇고 뭐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보면 일단 이 수요는 많은데 비급여다. 그럼 일단 이거는 어떻게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지금 복지부 내에 있어요. 비급여의 기류가. 급여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제 이게 덩어리가 큰 거죠. 이 로봇 수술이. 그러니까 안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일단 비급여를 줄이고 잡자. 이게 지금 일단 깔려 있거든요.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나 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인 게 그렇죠. 예. 일단 비급여 항목으로 사실 그 손실을 메꾸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비급여를 자꾸 줄이고 그렇죠. 예.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원가에 못 미친다고 하는 그 급여 부분의 수가를 올려줄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네. 네, 의료기관 경영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또 전망도 가능하겠죠. 정부가 계속 그런 식으로 비급여의 하고 있습니다. 급여화에 네. 계속해서 매진한다면 그리고 이제 곧 물론 그걸 하면서 이면으로는 이제 다른 것도 하죠. 뭐 의료 질평가도 늘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간다고 얘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복잡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비급여를 줄이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의 사용 레이저 기기를 허가해줬다는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사신문에 송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자, 네. 뭐 식약처가 허가를 내줬다는 한의 사용 레이저 기기 이게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김변도 아시겠지만 현행 의료기기 분류 체계상 한방 의료기기, 그러니까 한의 사용 의료기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뭉쳐서 그 의료기기고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그렇죠. 나눠져 예. 있을 뿐인데 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조금 알아보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28일에 중소의료기기 업체 스트라텍 여기서 그 탄산가스 레이저 수술기 하나를 품목 허가 신청을 했고 이거를 5월 28일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기기를 함소화 제약이 한방 레이저 의학회와 함께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한의 매화 레이저라는 상품으로 한의사들에게 판매하고 있고요.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식약처가 한의 사용 의료기기를 허가해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품목 허가해준 거는 한의 사용은 의료기기죠. 아니고 네네. 그냥 의료기기인데 네. 그거를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함소화 제약에서 한의사들한테 팔았다. 네, 그쵸.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네, 함소화 제약에서 처음부터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개발했던 것 자체가 한의사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고 품목 허가 신청도 낸 거고 라고 함소화 제약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사용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주 뭐 네트워크 한의원들 찾아가서 집단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보수 교육 과정에 아예 넣어서 하는 뭐 지역 한의사회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일단 짚어봅시다. 한의사용 레이저 기기라는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네. 것이고 특별히 이게 무슨 한방의 원리나 뭐 새로운 게 들어간 것으로 허가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냥 아니죠. 그냥 보통 의료기기라는 거죠. 네. 이게 탄산가스 레이저 수술기라는 게 현재도 이 기기 말고 127개가 품목 허가돼서 뭐 시중 유통되거나 뭐 이러고 있는데요. 그냥 탄산가스를 레이저 매질로 해서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등에 사용되는 건데 이 한의 매화 레이저는 여기에 통증 완화라는 적응증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새로 품목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건 어떻게 추가됐어요? 아니 127개나 이미 있는데 네네. 그런 다른 탄산가스 레이저는 조직의 뭐 절개 파괴 이 기능만 있는데 이 기계는 통증 완화라는 기능이 추가됐으면 이게 뭐 굉장히 좋은 기계고 뭐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식약처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료계의 주장인 거죠. 통증 완화라는 새로운 적응증이 추가됐으면 이거에 대한 임상 시험이나 뭐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식약처 쪽 입장에서는 일단 이 기기가 그냥 기존에 있는 레이저 수술기랑 조사기를 합쳐진 기기이고 그 통증 완화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나 문헌 이런 거를 충분히 받았다. 그래서 그걸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 이 입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다 모르는 내용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탄산가스 레이저 수술기라는 게 원래 있는 거고 원래 있는 거죠. 그거 뭐 100 몇십 개 있다는 거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레이저 조사기. 레이저 조사기. 네.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라는 게 따로 있는데 요거는 원래 통증 완화가 기능이네요. 네, 조사기에는 네. 통증 완화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그 합쳐져서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도 원래 여러 개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따로따로 두 가지가 있는 기계인데 이거를 한 합친 개로 거네요. 네, 합친 합친 게 거죠. 처음이라는 이게 거죠. 지금 코스캔 3 뭐 이 새로 네. 만들었다는 이 네. 제품이 그거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합쳐서 새로운 건 없네요. 새로운 건 없죠. 그래서 식약처 쪽에서도 그냥 저번에- 새로운 건 없다라는 입장인 저번에 거죠. 그냥 저 비디오 VTR 비디오 데크가 밑에 달려 있는 TV 뭐 이런 거네요. 뭐 그렇죠. 요즘 저 위에는 통돌이 세탁기고 밑에는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처음 일반 얘든 건 세탁기 약간 올드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배가 요새 무슨 VTR 얘기를 왜 해요? 에이 하여튼 그 세탁기 뭐 CD도 이렇게 되고 블루투스도 되고 그런다는 뜻이잖아 말하자면은. 맞아요. 네. 그럼 특별한 네. 식약처 쪽에서도 처음에 그러니까 품목 허가 따로 냈을 임상 때 시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네네, 이미 예. 다 나와 있는 기계를 그냥 붙여서 품목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냥 해준 거다. 자 그러면 기기 자체는 이미 있는 것들인데 그 조합이고 네네.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그것을
마케팅하는 방법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결국엔. 그렇죠. 마케팅도 그렇고 최대 문제는 이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곳도 한의 관련 한소아 제약이라는 곳이고 여기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이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거죠. 자, 함소아 제약이 꼭 한의계 쪽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뭐 거기서 제약회사인데 뭐 양이한테 팔든 하민이한테 팔든 그쵸.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근데 한의사들한테만 판매하고 있고요. 양의사들한테는 안 공급해요? 네. 이게 양의사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 100개 넘게 있대잖아요. 네, 함소아 제약 측에서 말했던 것도 예전에 천연문 신약 관련해서 뭐 의협이 소송하고 이랬을 때 그 불기소 처분 내려지고 바로 말했던 게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나 이런 것도 개발해서 판매할 거다 한의사들에게 이렇게 그런 적 있죠? 적 있죠. 네, 그게 네. 1년 뒤에 바로 이 제품이 나왔던 거고 현재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러면 하긴 그렇겠다. 그 주로 레이저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의사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데 양의사들이 만약에 니네 회사에서 또 한의사한테 팔면 니네 거 안 사. 뭐 이러고 있나 보죠, 시장에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예, 한의사들이 구입할 수가 없는 구입처가 없었는데 함소아에서 딱 용감하게 나와주니까 그걸 이제 구입을 한다. 네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네. 탄산가스 레이저 수술기하고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를 두 개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각각의 기계, 가령 탄산가스 레이저 수술기 이거는 원래 한의사들이 쓸 수 있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그 분류가 의료계 쪽에서는 레이저 기기 자체를 한의사들이 쓸 수 없는 현대 의료기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쓸 수 없다. 쓰면 불법이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쓰고 있는 곳들을 뭐 고발 조치하겠다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 기기가 하나는 조직을 절개, 파괴, 제거하는 거고요. 네네. 하나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절개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이게 침습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의 쪽에서도 침습적인 걸 하나요? 이렇게 절개하고 째고 제거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소아 제약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의사들도 수천 년 전부터 사마귀 제거나 점 같은 거를 제거해 왔다. 근데 지금 이 레이저라는 기기가 좋은 기기가 나와서 쉽게 제거할 통증이 그렇게 크지 않게 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의사라고 해서 굳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러면 사마귀나 제거 같은 침 같은 걸 이렇게 후벼 파서 빼라는 얘기냐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한의사여서 한의계 쪽에서 주장하는 논리인 거죠. 왜 한의사라고 해서 레이저를 사용할 수 없느냐. 그러면 지금 그 함소아 제약이 광고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네. 이 기기를 한의사들한테 팔 때? 네, 일단은 그러니까 함소아 제약에서 이 기기를 치료 영역으로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고 골관절염, 급성 요통, 사마귀 티눈 제거, 잡티 제거, 피부톤 개선, 여드름 흉터 재생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레이저 뜸, 레이저 침, 매화침, 생체 자극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한 개의 기계로 이렇게 여러 개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되게 다 과장 광고인데. 식약처에서 아까 지금 뭐예요? 이거 조직의 절개 기능이라며. 절개 파괴 제거가. 근데 이거하고 피부톤 개선, 여드름 그러니까. 이거로 무슨 박쌤 아주 있어요?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의사셔서. 예, 의료기기법상의 광고의 허용 범위내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용법 그것만 광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허가받은 사항이 절개, 파괴, 제거, 통증 완화 이 4가지 정도인데 네. 여기에 보면은 여드름 흉터 재생, 피부톤 개선 이런 것도 과장 광고잖아요. 예, 과장 광고일 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허가해준 사항이 아닌 게 잡티 제거나 피부톤 개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과대 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대 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과대 딱 보면 과대 광고구만 라고 해서 딱 통화하는 담당자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들리는 얘기로는 조만간 조치가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는 광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이런 것들 나오겠는데. 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함소아 제약은 그러니까 의료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 광고를 하려면. 그래서 의료 광고 심의를 받은 그 광고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근데 브로셔나 이제 한의사들 대상으로 그냥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프라벨 예를 드는 거죠. 의사들도 오프라벨이라고 해서 적응증 이외에도 쓰지 않냐. 뭐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분들이 함수화 제약 측의 설명을 들으면 다 홀딱 넘어갈 것 같은데, 다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는데, 또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곳에서만 쓴다. 이게 말이야. 거시기야. 이게 참. 아마 이 과대 광고 논란이 있어서 조만간, 제가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 한의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캡처해서 기사에도 쓰긴 했는데, 논란이 되고 나서 그 내용은 삭제됐어요. 네.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오픈된 곳에서. 레이저라는 거가 동의보감에 없는 방법일 텐데, 이거를 현대의료기기가 아니다. 우리도 쓰면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따지면 다 되죠, 다. 엑스레이며, 초음파며, MRI며. 네, 그거는 왜 우리가 쓰면 안 되냐, 환자 치료에 필요해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쓸 수도 있지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한의사 의사 면허 구별이 없어지는 거고 그럼 그냥 면허 일어나 하면 그 되죠. 레이저 부분은 예전에 법원의 판례가 이미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그 황제 내경의 그 태양광을 이용한 IPL. 네, 그거 했잖아요. 그거 근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네. 그렇게 나왔죠. 근데 왜 함수화 제약에서는 이걸 또 이제 계속 그러니까 식약처가 약간 지금 저희가 전화해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당황 내지는 억울한 게 식약처는 당황하고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 의료기기 허가를 내줬을 뿐인데 갑자기 이게 그 업체에서 이거는 한의사 전용 한방의 원리 어쩌고 한의사도 쓸 수 있어요. 이러고 광고를 했더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수화 제약에서 광고를 할 때 한의매화 레이저는 목적 이렇게 추가됐는데 여기에 무슨 매화 침해 원리로 인해서 개발됐다 이런 문구도 포함돼서 이제 광고 일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약처 쪽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품목 허가 신청을 낼 때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 매화침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다 네, 이런 말도 거죠. 못 들어봤고 그런 거죠. 뭐 이제 기존에 가령 합쳤다. 도르코카를 갖다가 만드는 제조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살인범이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시작은 좀 이상해요. 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왜 그 칼을 갖다가 만들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식약처 입장은 칼 만든 사람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 사용할지 어떻게 알았냐고 지금 그런 거죠. 네. 그것이 딱 적절한 비유 같지는 않습니다. 아닌가? 네. 자, 어쨌든, 근데 아까 스트라텍이라는 이름, 회사가 만들었고, 코스캔3라는 게 제품 이름인데, 네. 이제 상품명이라 그럴까요? 이게 흔히 하는 말은 한의, 매화, 레이저. 이게 이제, 네, 통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는 거죠?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한의, 매화는 왠지 막, 허니버터칩이나 과자 이름 같은데. 그래서 매실향이 들어간 매화향이 나고 꿀 달달한 과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건 매화? 근데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한의라는 게 한의사의 발음날로 내면 한이잖아요. 한의. 네네. 약간 꿀이 아니고. 네네. 한의를 한의로. 한의하고 매화침의 원리로 했다 해서 매화 레이저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매화침은 뭐예요, 이게? 그게 저도 모를걸?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뭉퉁하게 생겨서 무슨 뜸 같은 거 내고 할 때 이렇게 등을 두드려서 침을 빼는 이런 게 있대요. 그런 걸 매화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매화. 한의 매화 칩 이런 게 떠오르는. 매화 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매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개의 침 한꺼번에 이렇게 두드려서 침을 아. 뺀다고 해서 매화라고 붙였는지. 모양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꽃 모양으로. 달려라 한의도 떠오르고. 한의 매화칩. 그래서 지금 그러면 네. 예, 함수화 제약 입장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함수화 제약 쪽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지를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물었을 때 당연히 예상했다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예상했던 거고 논란이 커질수록 자기들은 좀 환영한다라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기를 지금까지는 한의사들이 레이저 기기나 이런 걸 한번 해보고 네.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함수화 제약 입장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 내지는 그렇게 해서 그냥 업무 정진 이거 돈으로 내면 되거든요. 네. 끝나는데 이걸 사용한 한의사들은 경우에 대해서 면허 정지 3개월에
또 의료업 정지 처분, 벌금 전과 생기고 막 이제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약간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큰 피해가 없지만 실제 사용한 사람들은 상당히 행정적이나 형사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을 나중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시는 그 부분도 그래서 자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저 도박이다. 네네, 예. 맞습니다. 도박이 뭐냐면 이 한의원 원장들 잘 모르는 한의사들은 그냥 함소화 제약 뭐 그쪽에서는 나름 유명한 회사에서 이거는 한의사가 써도 되는 겁니다라고 파니까 안 그래도 요새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이거 좋은데 이러고 이제 샀단 말이죠 믿고. 근데 나중에 걸리면 함소화 제약은 뭐 벌금 좀 내면 끝인데 이분들은 한의사들은 뭐 행정처분 이런 거 받으면 그 면허에 대해 그래서 그걸 믿고 했다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함소화 제약에다가 할 수도 있죠. 하게 되면은 그건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한 판매 교육 같은 거를 사용 방법 같은 거 설명해주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판매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대당 1,500만 원 정도 정가가 1,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한 달새 40대가 팔렸다고 하고요. 한 달에 40대? 네, 하루에 한 대 이상 팔린 셈인 거죠. 한 달에 6억 원. 그러니까 뭐 DC나 이런 거는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딱 1,500만 원에 팔진 않았어도 그래도 상당히 이미 이제 보급이 많은- 됐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보급돼서 판매하고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들이 있는 거죠. 주로 로컬 그러니까 한의원 한방 병원이 아닌 한의원에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분명히 보수 교육이나 이런 걸 들은 한의사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사용해도 되느냐 진짜. 그리고 일부 한의원에서는 그냥 레이저 기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들도 있고요. 이 기존 야, 이걸 제품에서. 보니까 예전에 그런 게 생각나요.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 줄 때, PMS 할 때, 뭐, 국내 모 대형 로펌한테 자문 받았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더라. 근데 안 받았대요, 사실은. 아, 그래요? 이쪽에서는 그래가지고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해놓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의사들이 뒤집어 썼잖아요. 네. 지금 함소화제약회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기 업체에서 한의사들이 살려면 기기 업체에서 우리가 팔기는 하지만 이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거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 이제 한의사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제 한의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의사들에게 판매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논란이 있으면 다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하고 배수진 있다고. 깔고 홍희 장군이 이렇게 많이 팔렸나 보네. 네, 그걸로 돈을 좀 많이 모아놓나 보네요. 그러니까 좀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가도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게 차라리 논란이 돼서 한의사들이 이거는 아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판례나 뭐 이런 걸 만들고 싶다는 입장을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그건 그 시도는 저는 뭐 좋다고 봐요. 뭐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의 생각이 그렇다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상업적인 거하고 연결돼서 도박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위험한 마케팅인데. 네, 벌써부터 의료계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의협 분위기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뭐 이렇게 벌써 이제 준비를 하고 사용하는 한의원이나 한의사들에게는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의계에서 성장, 네네. 키 크게 하는 거, 네네. 그거 한다고 이제 체열해가지고 뭐 조사도 하고 뭐 그런 것까지도 의료계 쪽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상당수 많이 처벌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제 레이저 더군다나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거는 굉장히 과감한데. 굉장히 황당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함소화제약이 공개 시장에 상장된 회사인가요? 주식회사라고 하던데요. 상장은 안 돼. 상장은 안 돼 있어요. 네. 주식회사 형태라도. 아무튼 여기 쪽에서는 함소화제약이 그동안 의료계랑 이런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 예전에 함소화 한의원에서 청진기 의사들이 청진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내과 쪽 의사들이 고발하고 이랬었는데 뭐 그때도 우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고 그리고 천연물 신약 건으로 해서 의협이 천연물 신약을 한의사들에게 함소화제약이 판매해서 그게 불법이다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 건도 이제 불기소 처분 내렸다. 자, 함소화제약은 예전부터 하도 이 법정 다툼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이 법과 관련된 노하우 이런 게 많이 쌓여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함수화 제약의 그 함수화 한의원의 그 뭐라 그래요? 그 대표 대장 네. 오너 그분이 로스쿨 다녀요. 최모 네, 원장님이 로스쿨 다니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본인이 변호사가 됩니다. 검사가 되진 않겠지 설마? 검사나 판사가 되시지는 않을 테고 변호사 시험 붙으면은 변호사가 본인이 법조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는 승산 있다고 되게 자신하는 것 같아요. 함수화 제약. 로스쿨 몇 학년인지는 모르죠.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조금 더 배워보면은 졸업할 때쯤 되면은 승산이 없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함수화 제약에서는 그렇게 뭐 나빠하거나 꺼려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 함수화 제약 측의 반응 중에 신기했던 게 아니 계속 현행법상으로 분명히 불법인데 레이저는 근데 괜찮다 왜 못 쓰냐라고 하면서 한술 더 떠서 초음파도 한의사들이 쓸 수 있다. 우리가 초음파 기기도 개발해서 만들어가지고 한의사들한테 팔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함수화 제약 쪽 주장은 현행법에 레이저 기기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없다는 거죠.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쓰면 아니 대법원 안 된다. 판례는 법이랑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니까. 그러니까 현대 의료기기를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대법원 판례도 뭐 재판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 거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는 이제 시작인 거고 초음파들도 이미 한의원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의사용 초음파 기기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뭐 한의계 입장을 반영을 해가지고 한의계 위주의 그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학술적인 쪽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중적 지지를 얻으려면 그 영리적 목적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주체가 누구냐? 그쵸. 제약회사다. 그러면 뭐 이거 제품 팔아먹으려고 그랬네. 이 얘기를 어떻게 디펜스를 할지 그건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은. 자 끝으로 저 복지부는 뭐래요? 어쨌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복지부 쪽에 연락을 했을 때 바로 그 한의사 현대의료기 건 때문에 연락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 한의메어 레이저 때문이냐고 하면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사 때문에 논란이 돼서 그런지. 근데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한의사가 이런 걸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아직은 직답을 줄 수 없다. 식약처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어떻게 허가가 됐는지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본 후에 입장을 정해야 된다. 그 예전에 손금은 안 된다고 한의사협회에서는 그랬잖아요. 네네. 손금으로 치료 진단하는 거는. 네네. 한의사협회는 요번에 요거는 뭐라고 하는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함수화 제약과 한의협이 그렇게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관계가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함수화 제약을 공격하기는 약간 그렇죠. 애매할 것이고 네. 그렇다고 편들어주기는 싫고 네, 뭐 그래서 그런 그냥, 관계군요. 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 입장이나 이런 건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네. 손금은 한방 의료 행위가 맞다라고 주장했던 보건복지부가 레이저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손금은 한방 진료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또 우리 한의사협회에서는 또 이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입장을 표명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했나요? 네. 네. 뭐 추가적으로 이건 취재 계속 하셔야겠네요. 예, 앞으로 그러게요. 이거는 계속 한 4, 5년 걸릴 일이네요. 네, 뭐 IPL 소송 그러니까 건도 이런 거예요. 4, 5년 걸린다는 뜻은 흐지부지 된다는 뜻이죠, 나중에는. 근데 남는 건 있을 거예요, 뭐든지. 근데 그 4, 5년 동안 계속 근데 이건 약간 흐지부지 되기 좀 그런 게 네.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지금 네. 계속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아마 이슈가 되면 계속 이 문제도 그 그렇죠. 예시로 계속 네, 제시될 계속 거거든요.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흐지부지라는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체가 함수화 제약에서 일단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를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분말이 돼서 그쵸. 결국 개개 한의사들이 소리 없이 그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피해든지 이익이든지를 갖고 가면서 잊혀진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개인화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게 아마 함수화 제약에서 노리는 바일 그럴 수도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초음파 기기가 나오면 또 그때 한번 또 빵 하고. 그러게요. 한 이게 4, 5년 동안 열심히 바짝 땡기면 뭐, 예. 개발 투자한 건 충분히 건질 거니까. 투자하기 뭐 있겠어요? 아까 말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두 개 있는 거 합친 두개 건데 뭐. 합친 건데. 예. 그 참.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고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내망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프로포폴 재사용한 의사에 관한 내용 다뤄달라고 댓글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못 다뤘네요. 일단 나쁜 사람이고요.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근데 뭐 굳이 예, 자세하게 들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굉장히 의협에서 윤리위 회부했습니다. 예외적이고 극단적으로 황당무계한 케이스라서 아마 강력한 네. 의료계 내에서나 외부에서나 말도 안 처벌이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예. 되고요. 기회가 되면은 그런 문제 한번 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11월 6일 방송 마치겠습니다.